왜? 너도 설마? 자, 일단 그거는 수업하고 얘기합시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근현대 문학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근현대 문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둬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고전과 근현대 문학의 구분, 기준이 되는 사건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고전과 근현대를 나누느냐? 그것은 바로 개화기. 그 중에서도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가보개혁 이전의 작품을 고전, 그 이후의 작품을 근현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1894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한번 배웠지만 조선시대 말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쇄국정책, 외국과 교류를 차단을 해버리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서양의 이런 문학이나 문물들이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가보개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국을 개방을 하게 돼. 그러면서 서양의 물품도 들어오지만 함께 서양의 문학과 같은 그러한 서적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학도 이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 당시에 많은 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 가보개혁, 개화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고전, 그 이후를 근현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작품은,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좀 중요하니까 알긴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입니다. 우리가 최초 작품은 항상 알아둬야 돼.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하면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한문으로 쓰여졌죠. 그 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하면 허균의 홍길동전. 그 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자유시 주요한의 불놀이. 그 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신소설 이인직의 혈행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 이광수의 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초 작품들은 좀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신체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죠. 말뜻대로 해석을 하면 새로운 신자의 몸체자를 써서 새로운 그 뭡니까 형식을 가진 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은 하나의 문학 용어로 자리 잡았어. 바로 이 신체시는 바로 뭐냐? 고전 양식과 양식에서 근현대 자유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식을 우리는 신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체시는 고전의 그런 정형성과 근현대의 자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면에서 정형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신체시는 바로 연 단위에서는 정형성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전문학은 정형문학이고 근현대문학은 자유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을 보게 되면 이것만 간단히 보더라도 모든 연이 처음 시작이 철석, 철석, 척쏴, 끝이 철석, 철석, 척투를 파 해가지고 파도 소리를 형성한 소리로 시작해서 끝나는 그거에 똑같고, 그 다음은 각행이 바로 뭐다? 이거 제외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5행으로 구성, 총 7행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모습은 뭡니까? 모든 연이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 단위에서는 여전히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자, 자유성은 바로 뭐다? 행 단위에서는 자유성을 획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줄 한 줄만 1년에 두 번째 행, 2년에 두 번째 행, 3행에 두 번, 3년에 두 번째 행 이런 걸 비교해보면 길이가 다 제각각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행 단위에서는 자율성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그 신체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전과 근대를 잇는 일종의 과도기적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최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를 많이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 독립운동을 열렬히 하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알겠죠? 실제로 우리가 1919년 3월 19일 날 3월 1일 날 3일 운동을 할 때 태화관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김희독립 선언서를 낭독을 하잖아요. 그때 그 김희독립 선언서에 초안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최남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현해탄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현해탄이 뭐냐면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야. 알겠지?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게 신문물을 전달해 준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 그치?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신문물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해탄 컴플렉스 신문물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일본의 앞잡이로 친일파로 넘어가는 이광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알겠죠?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그 사람이 쓴 이 해. 자, 이 바다라고 하는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에서는 신문물, 신지식, 바로 개화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던 그런 신문물, 그렇죠? 현해탄 컴플렉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바다가 사랑하는 이 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냐? 바로 이 신문물을 수용하는, 바로 신지식인들이다. 네이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지식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1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죠? 자, 철썩, 척쏴라는 거, 이거는 바로 파도 소리를 형상화한 표현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자,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그래서 때리고, 부수고, 무너뜨려버린대요. 태산 같은 높음에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뭐야, 요게 뭐야,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큰 힘을 지니고 있고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즉,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나라고 하는 존재, 즉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사실은 누구다? 바다라는 거죠. 바다가 이 시의 시적 화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라는 거죠. 그래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부터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까지 바로 이 1년의 내용은 바로 뭐다? 바로 개화된 문명의 강한 힘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형을 봅시다. 그죠? 철썩, 척, 주르륵화. 이게 바로 파도 소리를 형상화한 표현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파도 소리를 형상한 걸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바로 이 시는 연 단위에서 정형성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철썩, 척쏴. 내게는 아무것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자, 그러면 이 그전에 힘을 부리던 육상에 있던 사람, 바다가 새로운 문물, 새로운 문명을 상징한다면 육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얘는 바다와 대조가 되는 그러한 존재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봉건적 가치를 상징한다. 일종의 구시대적인 가치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나의 앞에는 해서 역시 자신의 힘을 이렇게 더 강하게 그렇죠?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3년으로 넘어갑시다. 자,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그죠? 즉 모든 존재는 바로 이 신문명의 새로운 문물에 뭡니까? 굴복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지금까지 있거든 통기하고 나서보아라. 진시황 나팔륜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대상들도 전부 다 바로 뭐다? 봉건적인 가치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육지에 살던 존재들이죠. 그래서 진시황 나팔륜 너희들이냐? 즉 이 사람들은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보다 바로 신문물의 힘이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 너희 역시 내게는 구피도다. 나하고 겨룰이 있건 오너라 라는 거죠. 자, 사연을 봅시다. 자, 조그만 산모를 의지하거나 좁쌀 같은 작은 섬, 손뼉만한 땅을 가지고 고속에 있어서 영악한 채를 부리면서 나 혼자 거룩하다 하는 자, 즉 요만한 땅덩어리 속에서 살면서 내가 대단하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존재들,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좌정, 관천. 바로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본다. 속담으로 얘기하면 우물한 그치 개구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세상 넓은 줄 모르는 식견이 좁은 그런 사람들, 즉 봉건적 가치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리 좀 오너라 나를 보아라. 철썩 척투루룽 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오연을 봅시다. 자, 철썩 척쏴 나의 짝될 이는 하나 있도다.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한 명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 크고 길고 넓게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그쵸? 이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푸른색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이것은 바로 뭐다? 순수, 이상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뭡니까? 나의 짝이 된, 즉 바다와 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와 틀린, 즉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푸른 하늘은 바로 뭐다? 바다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고 길고 넓게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저것은 우리와 틀림이 없어. 작은 시비 작은 쌈,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모든 더러운 것 없도다라는 거죠. 바로 순수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조 따위 세상의 조 사람처럼, 우리가 조 따위 세상의 조 사람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처럼은 뭐뭐 같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교적으로 얘기해서 같다라는 걸 얘기한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같다라는 의미보다는 일종의 대조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바로 뭐다? 하늘은 이렇게 순수하고 푸른데 조 따위 세상의 조 사람과는 다르다,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6면을 보도록 합시다. 철썩 척쏴 저 세상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에 똑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바다가 사랑하는 일은 바로 뭐다? 담 크고 순전한 소년배들이, 그렇죠? 바로 이 사랑하는 일은 소년배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소년배들은 바로 뭐다?
신지식인, 개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배들이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기미로다. 오너라 소년배 입맞춰 주마라는 거죠. 즉 그 내가 사랑하는 소년에게 그 뭡니까?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것은 바로 뭐다? 신문물, 신지식의 전파를 감각적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새로운 개화된 문명의 그런 강한 힘,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작품 이제 보도록 합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자, 이 작품이 이제 1920년대 작품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문학사에서 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별로 유행한 그런 정형화된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 장르의 그 특징들, 이런 걸 알면 돼가지고 보고, 반면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근현대성이라고 하는 건 자유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시가 쓰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근현대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되느냐? 바로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작품 경향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1920년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렇죠? 1919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운동이 있었어요. 무슨 운동? 9년 3월 1일 날. 그치, 3.1 운동이 있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수민아 한 가지 질문해 볼게. 3.1 운동은 성공한 운동일까? 실패한 운동일까? 아니요, 실패했어요. 왜? 광복을 못 이뤘잖아. 3.1 운동으로. 45년까지 일제강점기가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1920년대는 바로 1919년 3.1 운동의 실패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당시 3.1 운동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약간 필살기 같은 운동이었어. 진짜로 전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만세운동을 펼쳤던 그런 범국민적인 운동이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 필살기가 먹히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힘이 쭉 빠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허무주의, 좀 어려운 말로는 니힐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유행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기운이 없어, 이런 내용들의 작품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꼭 배우는 작품 중에 보면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라고 해서, 구보라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경성시대를 돌아다니는 그런 초현실주의 소설이 있거든요. 여기서 주인공도 아무런 세상에 그런 욕심이나 그런 게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내가 그냥 오른쪽으로 돈 이유는 그냥 오른발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모퉁이를 돌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전차를 탔는데도 어디서 내릴지조차 결정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죠? 이상의 날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상 거기서 날개에서 주인공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무기력하게 아내가 돈 주면은 그 돈 가지고 뭐 커피 사 먹고 그러고만 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외에 현진권에 술 권하는 사회도 지식인들이 일은 안 하고 술만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나에게 술을 먹이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느냐 해서 시대를 한탄하면서 술만 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지식인들의 모습이 이때 당시에 많이 보이게 되죠. 알겠죠? 자, 하지만 반면에 시대적으로는 자,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10년대는 바로 헌병
경찰 통치를 하게 되죠. 이거는 말 그대로 경찰이 헌병처럼 옆구리에 칼 차고 다니면서 그 범죄자를 보면 그 자리에서 칼로 죽여도 이때 당시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던, 말 그대로 정말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렸던 그런 정치였는데 1919년에 3.1운동을 하니까 일본인들도 깜짝 놀라겠죠. 아, 이 새끼들이 스프링처럼 누르기만 하니까 튀어오르는구나. 일단은 좀 풀어주고 살살살살 분열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1920년대는 바로 표면적으로는 문화 통치라고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민족 분열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점점 이간질을 하게 되죠. 알겠죠? 하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나마 그래도 문화 통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출판의 자유를 허용을 해줘요. 물론 검열도 많이 있었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잡지들, 백조, 폐허, 장미 이런 동인지 잡지들이 이때 당시에 많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뭡니까? 시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시대는 바로 허무주의가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허무주의의 모습을 담은 시가 바로 퇴폐적 낭만주의 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굉장히 이 시들은 우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야한 내용도 좀 들어있고 막 그런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으로 나는 왕이로소이다 같은 작품을 보면 나는 왕이로소, 어머님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어머님 나는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막 형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막 보여주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퇴폐적 낭만주의 시를 통해서 바로 허무주의적인 경향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저항시가 처음으로 1920년대에 쓰이게 돼요. 알겠죠? 그 최초의 저항시 작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퇴폐적 낭만주의를 이렇게 강하게 설명을 한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작가가 바로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거든요. 근데 이 이상화라는 시인은 원래 퇴폐적 낭만주의 시인이었어. 이상화의 대표적인 퇴폐적 낭만주의 시 중에 나의 침실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을 쓰던 퇴폐적 낭만주의 시인이다 보니까 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저항시라고 배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윤동주나 그 다음 이육사나 만해 한용우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저항시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함께 이해를 하면은 이 사람의 시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학의 눈을 키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봅시다. 지금은 남의 땅. 그쵸? 지금은 남의 땅. 바로 우리의 주권은 상실했다라는 거죠. 주권 상실의 현실을 화자는 인식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직 잃지 않았어 하는 게 아니라 잃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건 바로 조국, 국토, 주권 이런 걸 상징하는 대유법이라고 볼 수 있죠.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다란 그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속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물로 개념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걸 대유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땅만 보더라도 산도 있고 그쵸 하잖아요. 근데도 들이라고 하는 땅의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대유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직 우리는 답은 몰라. 그치?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시작 부분에 바로 뭐다? 물음을 통해서 그렇죠? 자, 물음을 통해서 작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간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자,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 자, 이곳은 바로 푸른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 이상, 희망, 이런 걸 상징하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즉 화자는 지금 바로 뭐다? 봄을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황홀한 느낌, 황홀경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봄을 맞이한 기쁨을 이렇게 황홀경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봅시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자, 이렇게 기쁜 화자와는 다르게 하늘과 들은 어때? 입술을 다물고 있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거는 바로 뭐다? 일제의 억압적 현실. 즉 바로 뭐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늘과 들이 입술을 다물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오라 말을 해다오. 여기서 바로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죠. 굉장히 답답하더라는 거죠. 봄은 맞이했는데 뭔가 가슴 한편에 응어리진 듯한 그런 답답함을 지금 화자는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역시 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자,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자 여기서 너는 바로 보리를 얘기하겠죠. 바로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산단 같은 머리, 그렇죠.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보리를 나타내주죠. 여기서는 직유의 방식으로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산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라는 거죠. 즉 자연의 그런 봄의 생동감이 화자에게도 지금 뭡니까? 이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맛곳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지금 화자는 이 아름다운 들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그치. 여기서 바로 뭐다? 바로 아름다운 봄 풍경에 대한 사실은 그리움의 정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은 지금 과거 그 아름다웠던 봄의 풍경을 떠올리면서 바로 그런 시절에 대한 일종의 그리움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계속 봅시다. 자,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돼지를 바로 모성에 비유를 하죠. 실제로 돼지의 신들은 전부 다 여성으로 나타나죠. 왜? 생물을 길러내는 존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어린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닫는 내 호남.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즉 내가 무엇을 찾는지, 어디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그치.
즉 바로 뭐다? 바로 목적성과 목적성, 그 다음에 방향성의 상실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수없다, 답을 하려구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자,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자, 푸른색의 이미지인데, 보통 푸른색의 이미지는 시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웃음까지는 이해를 했어. 근데 갑자기 서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사실 역설적인 표현이 됩니다. 왜? 푸른이라는 긍정의 의미와 서른이라는 부정의 의미가 같이 쓰였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화자는 웃음을 웃는 이유는 바로 뭐다? 봄을 맞는 기쁨을 이렇게 웃음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플러스 서러움을 느껴요. 왜? 나라를 잃은 서러움. 요거를 동시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여기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자, 그러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화자는 뭐야?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죠. 잃어버렸죠. 한쪽으로 기쁘면서 한쪽은 슬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뭐다? 정서적 불균형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다리를 전다는 시각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자, 시에서 그러나는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시상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은 물론 중간중간 나라를 잃은 그런 답답함, 서름 이런 게 드러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간 부분의 내용은 봄을 맞이하는 기쁨의 내용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시상을 반전시키죠.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얘기함으로써 바로 1년에서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 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옆에다 씁시다. 바로 1년의 물음에 대한 자조적 대답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조라고 하는 건 스스로를 이렇게 비웃는, 그렇죠? 스스로를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대답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1년에서 묻고 마지막 년에서 대답을 하는 일종의 문답의 형식으로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이 시의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봤던 윤동주나 이육서의 그런 저항시들은 아무리 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면서 시를 마무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는 바로 이상화가 퇴폐적 낭만주의 시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비관적인 그런 내용으로 작품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특성도 어떻게 보면 이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품 바로 김소월의 초원하고 역시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아, 진짜? 그럼 좋은 거지, 그지? 공부하는데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면 재밌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초원 하나 보도록 합시다. 요거 하나만 보고 일단 쉬는 시간도 역시 가집시다. 자, 초원은 1920년대 시 경향 중에 세 번째, 바로 전통적 서정시가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인인 한 명밖에 없어요. 김소월밖에 이런 시를 안 씁니다. 알겠죠? 자, 전통적 서정시는 말 그대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 바로 이별의 정한이죠.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듣죠. 그렇죠? 그래서 정서를 그 다음 우리 민족 고유의 율격,
바로 삼음보, 민요조, 율격이라고 해서 그래서 율격으로 표현을 하는 그러한 시.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근데 이 김소월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재였거든요. 시를 쓰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 천재는 어때? 일찍 죽죠. 실제로 김소월도 29의 나이로 자결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사업에 다 실패하고 마지막에 그 열었던 출판사마저 실패를 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29의 젊은 나이에.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초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혼의식에서 온 말입니다. 이 초혼의식은 바로 뭐냐? 제사의 처음에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즉 초대하다. 뭘? 혼을 초대하는 의식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금방 끝나요. 알겠죠?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자,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 이름을 막 부르고 있는데 이름이 산산이 부서지고 허공 중에 헤어지는 거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근데 불러도 주인이 없대요. 그 말은 이 이름의 주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치,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를 통해서 바로 임은 바로 구제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죽음을 통해. 그렇죠? 그래서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자, 요거 읽어도 전부 다 지금 사문보 율격으로 끊어서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민요조 율격을 취하고 있죠. 자, 근데 요 부분에서는 바로 우리가 딱 봐도 특징이 보이지. 바로 이름이여라고 하는 느낌표까지, 그치? 이름이여라고 하는 시어를 반복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을 하고, 그쵸? 그 다음 점점점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고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시는 김소월의 좀 다른 시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격정적인 어조로 쓰입니다. 감정이 막 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면으로 넘어갑시다. 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그쵸? 즉 바로 뭐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사랑해요 라고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야. 알겠죠? 즉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심정은 바로 뭐다? 후회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그렇죠? 죽고 나서 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저 바로 반복을 통해서 그리움을 강조하는 표현 첫 번째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서쪽 산 쪽에 해가 가 있다는 건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그치. 바로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 저녁 무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는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도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알겠지? 자, 해가 막 떠있고 밝은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산 사람들의 이승의 시간이라고 보고 그 다음 우리는 귀신은 다 밤에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해가 지금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저승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뭐다? 이승의 시간이 지나고 저승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바로 뭐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죽어서 슬픈 사람은 사슴이야, 화자야? 그치.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슴은 화자의 감정과 일치에 반대야. 반대? 슬피 우는데? 그치, 일치하지. 그럼 얘는 바로 뭐다?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황조가 같은 경우는 아까 반대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만 되는 거고, 얘는 화자와 일치하니까 객관적 상관물이자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그죠? 지금 힘이 없으니까 화자도 외로움을 느끼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자, 다음 년을 보도록 합시다.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자, 역시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함으로써 바로 반복을 통한 그리움의 강조 두 번째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그러니까 내 부르는 소리가 님한테 주부님에게 닿는다 안 닿는다? 그치.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멀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거리감, 단절감 이런 걸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죠. 요렇게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가 바로 박목월의 하관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형님하고 부르는 소리는 바람에 날려 이렇게 표현해서, 즉 강저편에서 동생의 환영이 형님하고 부르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소리가 나한테 안 들려. 즉 이승과 저승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화자는 뭡니까? 형님하고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나는 세상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승과 저승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통해서 바로 이승과 저승 사이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그 자리에 돌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리움의 결정체, 바로 한의 정서를 나타내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돌이 되는 게 사실 설화가 하나 있죠. 바로 박재상 설화 이야기에 나오는 망구석 이야기.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망구석 모티브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돌이 되는 걸 망구석 모티브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마지막도 역시 반복을 통한 그리움의 강조 세 번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 임을 잃은 슬픔, 임의 부재, 임을 잃은, 임의 죽음을 바로 이렇게 격정적인 어조로서 나타내고 있는 게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내시니까 또 10분 쉬었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